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추세 지표의 세 번째 지표인 PSAR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SAR이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파라볼릭 SAR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어차피 파라볼릭이라는 말 자체가 포물선 아시죠? 포물선. 예, 물체를 하늘로 던졌을 때 나타나는 곡선. 네, 그런 걸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포물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PSAR이란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역시 누구의 작품이냐 하면 웰스 와일더라고 하는 예, 엄청난 기술적 분석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고전적인 그 보조지표들을 만들어낸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보조지표를 만들어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웰스 와일더, 제가 발음이 좀 궁금해가지고 예, 유튜브를 몇 개 뒤져봤더니 웰즈 와일더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 양반이 역시 1978년에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지표들 얘기했을 때 특히 이제 그 뭐죠, DMI나 ADX 이야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그 나왔던 책에 역시 발표가 됐던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볼수록 지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양반은 이제 추세 전환을 그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전환의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PSAR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봤었던 어떤 추세의 강도나 어떤 추세의 그 강한 추세냐 약한 추세냐 혹은 추세의 방향성들을 나타내주는 그 뭐죠? 예, 그 DMI나 아니면 ADX 같은 지표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충해서 조금 더 신호가 강력하게 보여지는 그런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PSAR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면 스탑 앤 리버스예요. 스탑 앤 리버스. 파라볼릭하게 모양을 가지고 있고, 즉 포물선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신호의 뜻은 뭐다? 예, 멈추고 추세를 반전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나중에 그림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그 모양들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때 이제 한번 다시 자세하게 보고요. 종합적으로 이번 강의의 마지막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몇 가지 지표들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같은 그 화면 안에 넣고 변화에 따라서, 추세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원리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법칙들 뭐 혹은 규칙들 혹은 뭐 그쵸, 지표들이니까 뭐 그런 활용법들이 각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법들을 사용하실 때 뭐 예를 들면 DMI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ADX가 어떤 상태일 때 뭐 파라볼릭 SAR이 어떤 값을 나타내면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리만 조금 알고 계시면 사실 차트 보면서 다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 법칙을 그런 규칙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규칙들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띄워놓고 창 안에 띄워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직감적으로 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적용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몇 가지 조건들을 통합해서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야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이런 규칙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요 다 아실 수 있어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계산하는 법을 오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산이 좀 복잡하고 굉장히 좀 길어서 좀 지겨우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긴 합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 시각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려드리면 PSAR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지표 이미 말씀드렸는데 추세의 전환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상승 추세일 때는 주가 차트의 아래쪽에 존재해요. 차트요, 봉차트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하락할 때는 주가 차트의 위쪽에 존재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떨어지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고점에서 떨어지는 형태로 작도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포물선 형태로 감싸는 점으로 표현해서 SAR이라고 부릅니다. SAR이라고 불러요. 즉 추세 반전 가능 지점을 나타낸다. 반전하는 지점이 아닙니다. 반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전으로 해석 가능한 지점들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PSAR, 그 중에서도 SAR이라고 하는 점들. 그 점들을 이어봤더니 포물선 형태인 거고요. 하나하나의 점들의 값을 SAR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뭐 PSAR이라고 부르거나 SAR이라고 부르거나 상관없고 전체 지수 시스템 전체 그 뭐라 그러죠? 지표 시스템 전체는 PSAR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원래는 하나하나의 점들은 SAR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스탑 앤 리버스를 나타내주는 신호 형태로 되어 있는 SAR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 봉 하나마다 SAR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하나씩 두 개 만들어지는 법은 없고 딱 하나씩 그리고 없는 경우도 없어요. SAR은 늘 봉 하나당 하나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포인트라 그래서 EP라고 부르는데 사실 EP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방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요. 익스트림 포인트는 현재 추세 중에 가장 높거나 상승 추세일 때요.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즉 가장 높은 고점이거나 하락할 때는 낮은 지점에 그 저가 있죠. 저가. 저가. 최근에 나왔던 이번 추세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낮은 저점 그거를 EP라고 불러요. 뭐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EP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변동됩니다. 상승 시에 고가가 어떻게 되죠? 뭐 돌파되면 예를 들면 고가예요. 시가나 종가가 아니라 고가라서 그 수렴이 이전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고가를 돌파하면 봉의 몸통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렴의 크기가 제일 중요해요. 고가를 크게 돌파했다라고 하면 그 점이 다시 EP점으로 계속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F라고 하는 Acceleration Factor라고 부르는데 가속 계수라고 말이 좀 어렵죠. 가속 계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속도를 그 포물선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계수입니다. 곱해주는 거예요 앞에다. 기존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값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0.02라는 값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0.02씩 증가를 해서 최대 0.2.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열흘 넘게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 AF는 최대 0.2에서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가를 시키고 그 추세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포물선은 아니고 시작해서 포물선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증가하면 이제 기울기가 거의 고정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뭐 많이 보셨을 거니까 모양은 PSAR 많이 보셨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PSAR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상승할 때는 아래, 그리고 하락할 때는 위에. 하락 추세일 때 위에 있고 아래, 위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요 점에서 만약에 추세가 끝났다라고 판단이 들면 방향이 바뀌어서 아래쪽으로 넘어가죠. 상승 추세 그러다가 하락을 만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락 추세일 땐 주가 차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일 때 아래에서 계속 쫓아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런 식으로 세 가지의 값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보시죠. 기본 계산식은요. 다음 날의 값만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의 SAR 값이라고 하는 값은요. 즉 이 표에서 요 값 있잖아요. 요 가격으로 구성되는 요 값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저기를 켜고 할게요. 형광펜 켜고 하겠습니다. 형광펜에서 제가 빨리 주황색으로 할게요. 요 SAR 값 하나 있죠. 요거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요 값 하나 있죠.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 오늘의 SAR 만약에 요게 오늘이다라고 생각되면 요 오늘의 SAR 값은 언제 계산돼요? 어제 계산돼요. 어제 장이 딱 끝나면 그때 SAR 값이 딱 계산됩니다.
그 값이 나와 있어요. 단지 오늘 할 건 뭐냐 하면 오늘의 고가와 혹은 저가와 뭐가 만나느냐? 네, 이 SAR의 점이 값이 계산된 값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만 체크하면 돼요. 계산은 언제 된다? 어제 이미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다음날 SAR 값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SAR 레일은 오늘의 SAR에다가 AF라고 말씀드렸던 요거 값이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0.02요. 그러다 0.2까지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곱해줘요. 뭘 곱해주냐 하면 EP라고 하는 지금까지 높아졌던 값 있죠. 네, 그거하고 오늘의 SAR을 빼줍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그거를 0.02에서 0.2 사이의 숫자를 곱해서 오늘의 SAR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내일의 SAR이 나와요. 네, 뭐이 부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계산해 보시면 나오는데 되게 어렵지는 않고 그냥 계산 한번 해보면 돼요. 그리고 엑셀 같은 식으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어제에다가 오늘 고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만 필요하냐면 고가, 저가, 오늘의 고가와 저가,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졌던 EP라고 하는 그 고가와 저가로 EP가 계속 갱신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SAR이 얼마였고, 그러니까 오늘의 SAR 값, 오늘의 고가, 오늘의 저가, 요 세 개가 있으면 뭘 만들 수 있다? SAR 레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의 최종 SAR 값은 내일의 캔들 차트를 내일의 SAR, 내일의 최종 SAR 값은, 그러니까 값은 여기서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최종 SAR 값을 가지고 반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일매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캔들 차트를 내일의 SAR과 비교해서 만약에 두 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전이. 만나면 반전. 그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상승 추세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계산된 다음날 SAR 값과 다음날의 고가가 높을 때 요거예요. 요거. 계산된 다음날의 SAR 값보다 다음날의 고가가 높을 때 상승 추세가 시작돼요. 요건 제가 조금 이따 계산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작 SAR은 최근에 가장 저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최근에 가장 저가. 아래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상승 시에는 만났어. 그러면 그 시점에서 딱 잘라서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최근에 저가를 쫙 검색해 왼쪽으로. 그래서 그게 그날의 변경된 당일의 SAR 값은 최근에 제일 저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제일 저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뭐 그 추세가 시작된 날에 저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전했을 만났을 때 둘러보고 옆에서 제일 저가를 보시면 그게 둘러본다고 해도 앞으로는 못 가잖아요. 오늘 SI에 나왔으니까 그 미래는 사실 없었던 거잖아요. 과거를 딱 살펴보고 며칠 전에 이게 이때 가장 저가를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네 라고 했을 때 그날의 저가를 첫날 당일의 SAR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뭘 계산해요? 오늘의 고가와 저가를 보고 다음날의 SAR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DMI하고 ADX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계산법을 너무 신나게 떠들다가 좀 지겨워 주실 수 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들이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해석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제가 왜 강의 때는 한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시면서 이 PSL 계산법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 PSL 배우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얘가 어떤 원리로 어떤 값을 가지고 만들어졌느냐를 이해하시면 활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딱 이해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어렴풋이 아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PSAR을 가지고 사용만 하시면 돼요. 대신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면 사용하실 때도 뭐 이거 결합 규칙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외우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 EP는 SAR 변경 당일의 고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상승 추세가 시작됐어요. 반전이 돼요. 하락 추세에서 반전돼서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그 변경한 당일의 고가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다음 날의 SAR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고가가 올라가면 계속 새로운 고가로 EP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 EP는 여기 했네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시작 AF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아까 Acceleration Factor라고 불렀죠. 그래서 0.02부터 시작해서 추세가 유지되는 한 뭐예요? 계속 조금씩 증가해요. 그래서 점점 더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속돼요. 0.02씩 매일매일. 그러다 0.2가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점 뭐냐? 추세는 언제 변경되는 거냐? 이거예요. 상승 방향으로 진행 중일 때 새롭게 계산된 SAR이 당일 저가보다 높다면 하락 방향으로 전환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그리고 하락 방향으로 진행 중일 때 새롭게 계산된 PSAR이 당일 고가보다 낮다면 상승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건 뭐냐 하면 PSAR이 차트의 캔들과 만나요. 근데 몸통하고 만날 필요도 없어. 수염하고 만나든 몸통하고 만나든 만나면요 추세가 변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은 추세의 강도가 지속되지 못하고 정체되었거나 반전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PSAR 가상의 곡선, 점을 이은 가상의 곡선이 만나게 되면 그것이 추세의 강도가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 보시죠. 이 아래 계산하는 거는 한번 그냥 계산하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횡보를 하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강력하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만들었죠. 요 추세를 만들 때 여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내려오는 추세였다가 되게 강력한 이 장대 양봉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 전환이 돼요. 이게 엄청 큰 신호였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큰 신호잖아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승 전환이 된다라고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을 때 여기서 전환되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올라가던 요 녀석이 얘랑 만나면서 다시 하락 반전을 하겠죠. SAR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가 만들어졌다가 어느 시점에 SAR이 요 점이 하락 추세로 변동되느냐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 봉이요. 누구랑 만났어요? SAR의 곡선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락으로 전환. 여기서 다시 쭉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요런 신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갭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상승했어요. 갭 상승이 제법 크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해서 그날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AR하고 이렇게 유격이 있을 경우에 즉 지난 동안에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면 요 추세는 무시됩니다. 요 추세는 무시돼요. 단 요 추세가 강력하게 지속되면서 상승 반전되었을 경우에 더 빨리 만나죠. 근데 한번 튀었다가 다시 하락이나 보합으로 쭉 가니까 어때요? 며칠 동안 상승에 한 번의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SAR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요? 언제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가 시작되고 하나, 둘, 셋, 4일째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된 것 같은데라고 좀 늦은 형태로 여기서 신호를 내서 상승 추세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어느 정도 유격이 있고 뭐 포물선의 모양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급박해졌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그죠? 다시 올라갔다가 며칠 동안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뭐 약간 이걸 보고 저희는 뭐 저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잠깐 조정기를 가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대세 하락죠. 며칠 동안의 대세 하락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하루 만납니다. 갑자기 급상승 쭉 했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루 만나서 SAR이 여기 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갑자기 급상승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됐다가 여기서 다시 급락하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락 추세로 하루 빼고
전환됐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돼서 쭉 내려가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추세와 SAR의 관계는 이러합니다. 즉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워낙 큰 폭의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개파락까지를 포함한 상당히 강력한 급락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기서 웬만하면 이 정도 상승,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의 상승폭이라고 하면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하락을요, 요 상승이 뭘 못했어요? 예,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하락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의 SAR이 나타내는 하락 추세 자체는 변동되지 않고 계속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예. 상승하면요 유격이 메꿔지잖아요. 여기서는 유격이 어마어마하게 껐잖아요. 그죠? 대신 이 유격을 메꿔주는 건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AF라고 하는 가속이에요. 가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줍니다. 예. 이게 비록 올라가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하고 여기서 안 만나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값 계산하는 건 그래요. 상승 추세가 왼쪽 여기 아래에서 시작했죠. 요날 예, 어디서 찍혔냐면 여기서 찍혔어요.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저가를 찍은 날이 아니라 SAR이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된 날이 요 날이에요. 보이시죠? 예, 적어도 며칠, 하루에서 4일 정도까지, 5일 뭐 이런 식으로 좀 후행합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추세가 변동됐다고 하더라도 SAR 지표가 변하는 거는 조금 걸립니다. 하루일 수도 있고요. 바로 다음 날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며칠 지나서인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환됩니다. 그래서 요 날이 이제 기준 PSIR 값이, 기준 SAR 값이 71,700원이 되겠어요. 요 근처의 저가요. 요 근처에서 보셨을 때 얘가 제일 저가라고요. 그리고 추세 반전이 되었을 때 근처의 가장 저가를 보시면 돼요. 근처라기보다는 뒤를 봤을 때 추세가 시작되었을 때 요 추세에서 여기가 제일 저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제일 저점 어디예요? 여기죠. 추세의 저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며칠 지났지만 4일 정도 지났지만 상승 추세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PSAR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값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에서. 얘도 마찬가지. 고가. 여기서 반전됐을 때 요 최근의 고가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뭐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날 그죠? 변동했잖아요. 갑자기 급등하면서. 그죠? 추세 변동됐죠? 그 다음 날의 추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에다가 요 PSAR 값에다가 요 날의 고가 있죠. 77,200원. 두 가지를 조합해서 더하고 곱하고 빼고 해서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약간 오릅니다. 71,700원에서 왜요? 추세가 전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오르긴 올라요. 그런데 많이 오르잖아요. 이 장대 양봉이 나타난 것에 비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왜? PSAR 지표는요. 추세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뭐 이렇게 급격한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이미 시작되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에 더 의미 부여를 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보다는 추세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더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좀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7,200원, 내일 고가 79,300원 여기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317을 가지고 요날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요 두 점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71,800원, 72,009.6원 좀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고점이 약간 낮아졌다고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높아졌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게요? 요 최근에 고점이 계속해서 고점 역할을 해요. EP 역할을 합니다. 다시 고점이 갱신되면 어떻게 돼요? 고점 EP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요 포물선이 점점 빠른 속도로 뭘 따라잡아요? 누굴 따라잡죠? 이 봉 차트를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락할 때 만나겠죠. 하락할 때 만나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네. 이게 PSL 지표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 계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뭘 사용한다? 고가나 저가. 네. 올라갈 때는 고가 사용하고요. 내려올 때는 저가 사용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승 추세에서는 저가를 올리고 하락 추세에는 고가를 내리는 형태로 많이 갑니다만 PSL 지표는 어때요? 올라갈 때 고가, 내려올 때 저가 사용합니다. 예. 그 특징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예. 다른 지표들하고 뭐 특징, 다른 것들은 종가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죠? 종가들 많이 쓰고요. 다른 지표들은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일단 종가 쓰고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종가를 쓰니까 예를 들면 저기는 뭘 쓸까요? MACD는 못 쓸까요? 당연히 종가적 기준이. 근데 얘는 고가하고 저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PSAR 지표의 해석과 전략, 요거는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뭐 풀어서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예를 들면, 점이 가격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보유하거나 매수 유지를 한다. 없으신 분은 사셔도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기다리면 되죠. 상승 추세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점이 가격 위로 변경됐다. 그럼 하락 추세로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보유하거나 매도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가격 위에 있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 차라리 여기서는 보유보다는 매도 유지 쪽이 더 매도하시는 쪽이 더 맞겠다라고 보시게 되겠죠. 아니면 추세가 전환될 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점이 가격을 돌파하는 점이 있어요. 그죠? 점이 가격을 돌파하는데 만난다는 얘기죠. 이건 추세 반전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SAR 지표도 어떻게 돼요? 점하고 가격이 만났을 때 추세가 반전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전환해야 된다. 숏이나 롱을 쓰실 때 숏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숏 포지션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래에 있으면 올라가는 추세니까 기다리거나 새로 사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추세 반전이 되었을 때 일정 시점이 되면 그때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하면 매수 매도의 시작 시점을 정해 줄 수 있어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고려할 만해요. 그래서 매수 매도 결정에 있어서 전환점에서 매수 매도 결정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손절이나 익절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 매수 시에 PSAR이 현재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손절선은 PSAR 값으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두면 돼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PSAR을 청산 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트레일링 스탑으로 활용할 수 있다. PSAR 점 있죠. 그 점을 트레일링 스탑의 익절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좀 이상한 기호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활용 시에 주의하실 점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횡보장이나 급등락하는 사실 뭐 횡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급등락이 없을 수도 있고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박스권 구간에서는 추세가 아니라도 반전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건 시각적으로 보실 때는 야 이거 당연한 거잖아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시스템 매매를 걸어두셨다라고 하면 반전 때 팔고 사라라고 걸어두셨다라고 하면 되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PSL은 언제요? 횡보장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계속 팔고 사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매매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작은 차이로 매매와 매수가 변경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가짜 반전 신호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왜? 가짜 반전 신호는 누가 속이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지표 자체의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수행하거나 아니면 진짜 신호가 아닌데도 신호가 난 것처럼 반응하는 것뿐이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속일 수도 있죠. 물론 지난번에 세력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도 있으나 다른 경우 어떤 경우요? 그냥
본질적인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민감도 조정이 어려워요. AF를 조정하게 되면 민감도가 바뀌지만 수동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0.1로 만들면 너무 느리게 작동하고요. 너무 민감하게 0.3이나 0.5 정도로 잡아놓게 되면 너무 반전이 빨라요. 그래서 뭐가 적당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자의적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맨 처음에 이 지표를 만들어졌던 웨일즈 와일더가 0.2로 0.02로 했더니 그래도 민감도가 어느 정도 잘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 다 실험해 봤겠죠. 0.02, 0.03, 0.01 다 해봤겠죠. 그러다가 저기를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0.02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독 사용할 때 리스크가 되게 클 수 있어요. 왜? 가짜 반전 신호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멘텀 거래량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 다른 모멘텀 지표나 아니면 거래량 지표랑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 강도를 나타내주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 나오지? 네, 요겁니다. 네. 자, 보이시죠? 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대충 다뤘던 지표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일목균형표는 따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목균형편 따로 할 거니까 일단 이번 그 챕터 안에 배웠던 PSAR 맨 위에서 PSAR이라든가 아니면 MA 그 이동평균선이라든가 그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이용한 MACD라든가 여기 보시면 DMI 있죠.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ADX 세 가지 지표들을 하나에 나타낸 요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DMI하고 ADX는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서 쓰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강도고요. 이게 방향이에요. 그죠? 강도는 여기서 매우 높죠. 그리고 여기서 높고 여기서 50 근처일 거예요 아마. 요 정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여기 포인트가 있고 여기서 교차하잖아요. 교차 여기서 붙어서 가네요. 여기서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다시 교차하는데 뭐 크게 많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역시 크게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단기에서 장기로 단기선이 위에서 아래로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약세 신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가 제일 정점인데 여기는 이만큼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추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해서 돌파와 돌파를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PSAR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전되지 않고 계속 아래쪽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물론 반전이 일어나고 여기서 다시 그죠?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지만 그죠?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ADX와 그 MACD에서는 여기를 되게 큰 신호의 저기라고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PSAR에 있어서는 이런 하락 추세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좀 일관적이다라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MACD 붙어 있죠. 0에 수렴하면서 이거는 사실상 추세가 없다라고 말해도 돼요. 요 구간. 여기서 말했던 요 구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보시니까 이거 추세 대충 알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추세를 잘 나타내주는 보조 지표를 사용하시면 추세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다라고 봐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강도를 나타내는 선들하고요. 예를 들면 ADX 같은 선하고요. 뭐가 일치해요? 실제로 우리가 봉 차트에서 보는 추세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PSIR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표화해서 수치로 해서 시스템에 활용하시는 것 이외에 실제로 추세의 지표는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세를 판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추세 지표를 쓰시지 않아도 아실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문제예요. 예.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굳이 지표를 왜 써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세 지표 같은 경우는 후행 뒤에 있었던 일들을 해석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미래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을 이것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추세지표 정리입니다. 그래서 MA는 추세 방향은 나타내지만 강도나 전환 시점을 나타내 주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MA나 MACD나 ADX나 DMI나 파라볼릭 SAR 다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추세지표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신뢰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봉 차트예요. 봉 차트 보시면 좀 전에 보셨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얘들이 움직이는 거랑. 이 차트의 움직임이랑 다 뭐 MA도 사용을 하고 MACD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ADX도 사용을 하지만 여기가 똑같다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박스. 네, 눈으로 봐도 박스라고요. 여기서 약간 상승 그리고 약간 하락 그리고 대하락의 준비. 여기서 ADX는 높아졌고 그리고 마이너스 DI는 커졌고 플러스 DI는 낮아졌고 이거 보면 얘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추세 지표 같은 것들은 두세 가지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큰 호흡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했을 때는 추세 지표를 같이 보시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같이 보시는. 근데 추세 지표를 같이 봐도 뭐랑 비슷하다? 캔들 차트랑 비슷하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추세 지표를 어느 정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캔들 차트를 보실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추세를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보면 차라리 거래량이나 아니면 모멘텀 지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 혹은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을 하나 정도 더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MACD 같은 경우가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MACD는 조금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요. 실은 MACD가 왜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냐면요. 원래 이 선만으로 해석을 할 때는 조금 모호한 점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가 이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더니 한 20년쯤 지나서 웰스와일 20년쯤 지나서 이걸 새로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서 보완이 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MACD는 변동성하고 강도하고 추세 방향을 다 나타낼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나중에 지표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MACD라고는 하지만 MACD하고 MACD 히스토그램 두 가지 지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DX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오죠? ADX가 먼저 나오고 잘 안 보이냐? ADX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DMI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ADX의 강도만을 나타내주는 단점을 어떻게 다 DMI가 보완하면서 두 개를 같이 쓰게 됐을 때, 요 강도의 표현이 일로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는 DMI는 원래 강도 표현 자체가 되게 두드러지는 지표는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같이 쓸 수 있게 되면 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파라볼릭 SAR은 결국은 어때요? 그 추세의 방향과 전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요. 강도는 ADX나 DMI를 같이 썼을 때 조금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목균형표는 워낙 많은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거는 별도로 종합적인 추세 해석이 가능한 이런 지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추세 지표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변동성 지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뭐 부탁드리기가 좀는데 좀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네,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